는 스포츠카 메이커이기 때문에 절대로 SUV를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러다가도 파산할 지경이 되니까 SUV가 아니라 페라리 최초의 4도어 4인승 스포츠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각기환입니다. 최강의 SUV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소렌토? 아니 그런 거 말고 실용성 최강 이런 거 아니라 진짜로 최강. 보면 사람들이 와 하고 딱 쳐다보는 그런 거. 아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BMW X7, 포르쉐 카이엔 엄청나게 인기긴 한데 이제 뭐 약간 좀 흔해졌죠. 요즘은 람보르기니 우루스 정도 돼야, 아니면 뭐 벤틀리 벤테이가, 뭐 롤스로이스 컬리넌 이 정도 돼야지 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야지 최강의 SUV라고 할 텐데 거기에 넘사벽, 정말 압도적인 자동차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페라리 프로상괴인데요. 이름은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외관을 보면요, 실내를 보면요, 보면 최고의 자동차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페라리 프로상괴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프로산괴 이렇게 써있는데 실제로 발음은 어떤지 정확한 발음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프로상괴라고 하잖아요. 프로산괴라고 쓰는 거 좀 너무 멋이 없어요. 그리고 개자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발음도 아니잖아. 다른 건 몰라도 프로상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 테리 발음을 좀 살리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도 이 차를 프로상괴 이렇게 발음 절대로 안 합니다. 프로상괴라고 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나? 발음이 왜 이게 프로산괴야? 무슨 꽃게 같기도 하고. 프로산괴보다는 영덕산괴가 더 좋네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이상하고요. 빨리 프로산괴라고 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말씀 죄송해요. 페라리는 이 차를 가리켜서 SUV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차는 SUV가 아니라 페라리 최초의 4도어 4인승 스포츠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스포츠카라고? 아무튼 최초의 4도어라고는 합니다. 그 전에 FF 있었잖아. 그것도 44에서 FF였는데 그거는 4인승의 사륜구동, 최초의 사륜구동이고, 얘는 4인승의 사륜구동에 4도어까지 있는 최초의 스포츠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스포츠카라고? 예전에 페라리 CEO를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이 SUV를 만든다 어쩐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카 메이커이기 때문에 절대로 SUV를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이런 뜻이었나봐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 보면은 외관 근육질이 아주 대단해요. 앞쪽 팬더의 이 에어로, 야 이거는 페라리 슈퍼 페스트라든지 이런 차들에서 많이 봤던 그런 에어로인데 이 정도 돼야지 슈퍼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비율을 보면 아무리 봐도 SUV 느낌이 이상하게 드네. 아니죠? 이거 스포츠카 맞죠? 스포츠카. 내가 무슨 말을. 도어 보면 반대로 열려요. 지금 뒷문이 반대로 열리는데 이거 코치 도어라고 하죠. 롤스로이스 컬리넌 말고는 SUV 중에 이런 도어를 갖고 있는 차는 처음이죠. 코치 도어라고도 하고 수어사이드 도어라고도 하고, 페라리는 이걸 가리켜서 리어 힌지 도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힌지가 뒤쪽에 있다는 얘기죠. 여튼 이렇게 거꾸로 열리게 되면 뭐가 좋냐? 거꾸로 열리면 뒷좌석이 좀 좁아도 타고 내리는데 편해요. 문짝이 개방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바로 걸어서 나갈 수 있잖아요.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뒤가 열리니까 뒤를 보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 좀 불편합니다. 확실히 불편한데 우리가 불편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이 수어사이드 도어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당연하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여튼 힌지가 뒤에 있는 뒷문, 이거부터 일단 신기합니다. 보닛도 한번 보세요. 보닛이 반대로 열려요. 이 관종력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엔진룸 열리면 안에 새빨간 V12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엄청난 엔진이죠. 페라리 진짜 멋을 알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 외관이 굉장히 예쁘고 눈길을 사로잡을만 합니다. 뒷유리 쪽 보면은 뒷유리엔 와이퍼가 없네요. 와이퍼가 없다는 얘기는 SUV가 아니기 때문에 와이퍼를 달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얘기가 위쪽에 날개가 달려서 이 날개를 통해서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 에어로를 이용해서 비가 오더라도 빠르게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좀 아는데 우린 이미 경험했어요. 이태리 분들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거 이렇게 만들면 여기 물이 안 닦입니다. 물 튀어요. 이건 진짜 현대한테 좀 물어보지 그랬어요. 참. 아무튼 조금 섭섭하지만 어쨌든 아이오닉 5보다는 조금 더 튀어나오긴 했네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이 차는 페라리니까 뒤를 볼 필요가 없죠. 돈 룩백 하면서 그냥 빡 달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뒤에 와이퍼를 안 단 건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트렁크 공간이 좁아 보이는데 실제로 열어서 보면 473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SUV라고 치면은 좀 좁아 보이고 스포츠카라고 치면 넉넉하네 이렇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스포츠카라고 하는 건가? 네, 주행 사운드도 나오는데요. 주행 사운드 훌륭합니다. 엔진 사운드가 역시 페라리입니다. V12 엔진 사운드가 지금 과도하지 않고요, 아주 경쾌하게 들리네요. 우리가 흔히 AMG나 이런 차들의 사운드가 좋다고 하는데 AMG는 뭔가 이렇게 우릉우릉 이런 느낌이잖아요. 과대하게 뭔가 과장한 것 같은 사운드가 좀 나는데 페라리는 그렇지 않죠. 소리가 나는 걸 내가 강한 곳 숨기려고 했는데 이게 숨겨지지가 않네, 이런 느낌이죠. AMG가 막 이렇게 갑바 막 딱 해갖고 이렇게 나시 입고 다니는 그런 막 젊은이라면, 이거는 양복을 입고 딱 이렇게 감췄는데도 양복이 이렇게 딱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 영상을 한번 보면요, 뒤가 살짝씩 미끄러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거 뒤를 미끄러뜨리면서 타지? 이제 인테리어로 넘어가네요. 인테리어가 보여지는데 재밌는 게 운전석 쪽에 있는 계기판과 거의 똑같은 디자인으로 조수석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계기판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를 왜 진작에 생각 못했지?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조수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차주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운전석에 앉은 사람하고 똑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동승자석이라고 해야 되지, 요즘은. 조수 아니지.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총 4인승이죠 뒷좌석도 있습니다. 뒷좌석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5인승 옵션은 없습니다. 보통 어지간한 SUV들은 4인승이더라도 5인승을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게 하는데 얘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뒷좌석 시트를 보면 앞좌석하고 거의 비슷한 시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버킷 같은 느낌이 드는 시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차가 SUV가 아니라 이건 스포츠카니까 실용성보다는 이 내좌석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서킷을 가더라도 서킷에서 같이 네 사람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와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인테리어 멋진 거 보세요. 꽉꽉 차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예술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앞좌석에 보면 여기 다이얼이 튀어나오는 거, 이거 아주 인상적이네요. 기존까지 페라리 하면은 뭔가 전자장비를 거의 안 쓰는 브랜드로 인식됐었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이 페라리 하면 퓨어 스포츠카 메이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창문 같은 것도 전동으로 이렇게 딱 눌러서 찡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열고, 이렇게 문도 끈으로 잡아당기고 이런 느낌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요즘은 좀 다르죠. 이 프로쌍괴에 와서는 정말 전자장비를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이 다이얼이 평소에 숨겨져 있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래서 공조장치, 열선 시트 이런 것들을 이 다이얼 하나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굳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뭐 필요하냐 할 수도 있는데, 별게 아니더라도 실내에 뭔가가 이렇게 쫙쫙 움직여지면 그러면 뭔가 좀 첨단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인테리어 굉장히 미래적이고요. 여기저기 봤을 때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뒷좌석에도 이런 게 있네요. 뒷좌석에도 이렇게 공조장치처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열선 시트 버튼이 이렇게 움직이는 다이얼로 만들어져 있고요. 가운데 수납 공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공간 활용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공간 활용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우린 스포츠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실용성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차가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외관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은 일단 헤드램프, 테일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다는 거. 요즘 페라리 디자인이 테일램프에 동그라미가 있어도 그 사이에 이렇게 일자를 긋는 거죠. 그런 느낌을 이어가고 있네요. 근데 헤드램프 DRL 같은 경우는 이 일자가 가운데까지 이어질 것 같이 생겼는데 안 이어지는 거. 이게 페라리니까 이거는 아쉽고 어떻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페라리니까. 네, 이 차에는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 페라리는 이 차를 가리켜서 스포츠카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왜 스포츠카냐 생각해보면 이 페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엔진이 앞쪽에 있는 차들 SUV나 CUV나 보면 운동 성능이 이상하다는 거죠. 차가 높고 엔진은 굉장히 앞에 있고 핸들링을 돌려도 이게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엔진 위치가 다들 차축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바퀴 위에 거의 걸쳐져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이제 변속기가 뒤에 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엔진이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중량 배분이 너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무거운 엔진이 이 차의 앞에 끝에 있으면 핸들 돌렸을 때 이 무거운 걸 움직여야 되니까 늦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는 거지. 근데 반면에 이 프로쌍괴는 프론트 미드 엔진이라고 해서 이 앞쪽에 엔진이 아주 깊이 이 승객석 바로 앞까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앞쪽에 이 차체 한 가운데 있는데 뒤쪽에 있는 미드십이 아니라 앞쪽에 있는 미드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보통은 엔진이 있고 변속기가 여기 있으니까 이 앞쪽이 무거워지는데, 그게 아니라 엔진이 있고 변속기를 차축을 보내서 변속기 뒤쪽에다 단다는 거죠. 변속기 뒤쪽에다 달면은 뒤쪽에 있는 변속기에서 바로 구동축이 연결되는 거, 변속기에서 바로 나오는 이걸 가리켜서 트랜스 엑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앞에 엔진 뒤에 변속기, 이렇게 해서 무거운 엔진을 굉장히
굉장히 안쪽으로 집어넣고 뒷차축으로 무게를 배분해서 그래서 앞쪽이 49대 5, 뒤쪽은 51 이렇게 무게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페라리는 이 구성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SUV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무게 배분이 제대로 된 스포츠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 차는 4륜구동이잖아요. 근데 변속기가 뒤에 있네. 변속기가 뒤에 있으면 그러면 얘가 변속을 1단, 2단, 3단, 4단 하면 이 앞쪽에 있는 엔진이 힘을 어떻게 보느냐, 바퀴를 어떻게 돌려요? 돌리기 애매하잖아요. 이런 트랜스액슬 방식의 자동차는 그런 문제가 다 있고요. 그래서 트랜스액슬이면서 4륜구동을 하는 끝판왕은 닛산 GTR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닛산 GTR은 앞쪽에 엔진, 뒤쪽에 변속기, 그리고서 이 변속기에서 다시 변속된 구동축을 앞쪽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뒤쪽으로 가는 샤프트 말고도 앞쪽으로 가는 샤프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차는 4륜구동이지만 페라리 4륜구동은 예전 FF 때부터 마찬가지인데 최근 GTC4 루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식인데 이 뒤쪽으로 보내고 앞쪽 바퀴는 엔진에서 바로 나오는 PTU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엔진에서 바로 앞바퀴로 보내는데 이 앞바퀴로 보내는 기어가 변속기의 모든 기어 8단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릴 때 1단과 4단에만 물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륜은 사륜인데 출발할 때 그리고 가속할 때만 도움을 주는 사륜이에요. 그래서 요게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요거 시승을 시켜 주셔야지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간 페라리도 좀 타보고 싶습니다. 네, 또 특이한 점이 있죠. 안티 롤바가 없어요. 안티 롤바가 뭐냐? 이렇게 차가 있으면 흔히 잘못 알려진 바로는 차의 바퀴가 서로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서스펜션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요거 따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따로따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요 두 개의 차축을 연결을 해요. 왜냐하면 차가 이쪽은 들어가고 이쪽은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거든. 넘어가 버리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얘가 눌렸을 때는 얘도 같이 눌리게 양쪽이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안티 롤바라는 게 있어요. 흔히 스테빌라이저 바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독립적이 돼 버리면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 롤링이 생기니까 그걸 막아주는 안티 롤바입니다. 근데 이게 안티 롤바를 단단하게 하면 승차감이 딱딱해지겠죠. 승차감이 나빠지니까 이걸 얼마나 딱딱하게 할 거냐를 가지고서 많이 고민합니다. 요즘 그래서 액티브 안티 롤바라는 것도 많이 생겼죠. 근데 페라리 프로쌍게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발을 사용하는 대신에 양쪽 서스펜션에 모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힘으로 차가 코너링을 할 때 이쪽이 눌리네, 눌리지 않게 이쪽을 세워, 이쪽이 눌리네, 이쪽을 세워, 이런 식으로 양쪽 서스펜션의 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스펜션을 올렸다 내렸다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과속방지턱을 넘기 전에는 과속방지턱 넘기 전에 이렇게 자체를 이렇게 슉, 자전거 탈 때도 그렇잖아요. 과속방지턱 있으면 약간 몸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서스펜션을 쭉 올리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어서 좋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실제로 이게 잘 작동될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시승을 시켜주셔야지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경량화에 굉장히 신경 썼다고 하고요. 천장 부분에는 카본 파이버 루프를 사용해서 무게중심을 좀 낮췄다고 합니다. 당연히 썬루프는 아예 없어요. 옵션으로도 없습니다. 스포츠카 메이커로서 천장이 무거운 건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휘청거리는 꼴은 우린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뒷창문은 또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썬루프도 없고 뒷창문은 작아서 아마 뒤에 탄 사람이 조금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쌍게의 옵션을 살짝 보면요, 옵션은 지금 버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중에서도 양산차 처음으로 리본 트위터가 들어갔다고 해요. 오디오 좀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트위터라는 거 아시죠? 트위터는 아주 작은 스피커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고음을 담당하는 스피커인데 보통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이렇게 볼록해요. 그래서 이걸 돔형 스피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트위터라는 게 굉장히 높은 소리를 내야 되니까 빠르게 떨려야 되거든요. 아주 빠르게 떨릴 수 있는 고음 스피커를 말하는 건데, 이게 돔이니까 이 자체가 아무리 작아도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빠르게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리본 트위터는 이렇게 돔이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라 떨림판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훨씬 가볍기 때문에 이 떨림판을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잘 움직여지니까 고음을 아주 작고 섬세하게도 낼 수 있는 거죠. 아주 작은 소리도 리본 트위터가 있으면 아주 잘 들립니다. 그래서 좋은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다른 소리하고 믹스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리본 트위터를 사용하게 되면 튜닝이 굉장히 까다로워지죠. 잘 됐는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재생 폴리에스터에서 추출한 신형 알칸타라 업홀스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칸타라 아시나요? 알칸타라라는 게
뭐야 스웨이드 아니야?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알칸타라는 아시겠지만 상표명이에요. 인조 스웨이드, 인조세무인데 인조세무가 실제 세무보다 더 성질이 좋죠. 그래서 지금 인조세무가 가죽 스웨이드보다 더 고가입니다. 일본 토레이 자회사고요. 뭐 다 아시죠? 원래 이태리 회사였는데 일본에 팔린 거. 그리고 어폴스터리는 그럼 뭐냐? 어폴스터리는 시트에 있는 이런 커버 있잖아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그런 커버를 다 어폴스터리라고 합니다. 가죽을 덧댄 거. 시트 커버라고 해도 되는데 좀 멋있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쌍괴에는 어떤 엔진이 들어가나 이런 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죠. 2022년에 나오는 자동차라고 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이즈가 작아지고 터보가 들어가고 거기에 뭐 플러그인이나 뭐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다운사이징이 되고 뭐 좀 작은 엔진 들어가고 V6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거 좀 섭섭한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로마에 들어간 V8 넣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페라리가 보란듯이 갑자기 6.5L 자연흡기 V12 엔진을 딱 넣어줬습니다. 어우, 이건 너무 센데. 최대 출력은 725마력, 8단 DCT 트랜스미션하고 결합돼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3.3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야, 내연기관의 본때를 보여주는구나. 야, 현존하는 모든 SUV 중에서 가장 강력한 출력을 내는 거고요.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가장 강력하다고 했었는데 650마력, 이번에 우루스 페르포르만테가 고성능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666마력. 그러니까 프로쌍괴는 그거보다 더 높은 725마력이니까 수치로만 따지면 어휴 엄청난 겁니다. 카이엔 터보 GT니 뭐 벤틀리 벤테이가 이것도 650마력이에요. 롤스로이스 컬리넌 570마력. 차이가 꽤 됩니다. 페라리 프로쌍괴 마음에 드십니까? 피자, 파스타 왜 이렇게 늦게 갖고 왔어?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설문조사로 여쭤보니까 이 페라리가 SUV 만드는 거 정말 마음에 드냐 들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신 분들이 거의 30% 가까워요. 그래요? 마음에 안 든다고? 왜지? 아니 사실 처음 퍼포먼스 SUV를 만든 거 어딥니까? 당연히 포르쉐가 먼저죠. 그때는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이었는데 그때 스포츠카 수요가 정체됐습니다. 그래서 포르쉐가 망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그룹사의 먹거리를 내놔야 되는데 그 그룹사 먹거리로 포르쉐 카이엔을 내놨다.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었죠. 그래서 아우디 Q7, 폭스바겐 투아렉이 사실상 포르쉐 카이엔과 거의 똑같은 차였습니다. 그때 포르쉐 카이엔 나왔을 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냥 갑론을박이 뭐 난리였습니다. 왜냐면 포르쉐는 당연히 911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이렇게 크고 막 못생기고 막 이런 차를 내놓으면 어떡하냐, 포르쉐를 망하게 할 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널리스트 사이에서는 투아렉이 카이엔보다 훨씬 싸고 훨씬 실용적이고 그래서 폭스바겐의 미래를 보여주는 차다 이러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투아렉은 일찌감치 중단돼서 다음 세대를 기약하게 됐고 그때 카이엔은 없어서 못 팔았죠. 플러그인이다, 하이브리드다, GT다, 터보다, 뭐 터보 S다 해서 나중에는 이 카이엔 시리즈만 19개가 됐습니다. 포르쉐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됐어요. 그룹사 전체를 놓고 봐도 SUV 중에 카이엔만큼 많이 팔린 차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배지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니까 카이엔을 막 끼워넣다 못해서 그러면 차급을 하나 낮춰볼까? 하고서 이제 마칸이 나왔죠. 그래서 포르쉐는 지금 카이엔과 마칸이 80%입니다. 전체의 80%. 이제는 포르쉐가 스포츠카 메이커라기보다는 SUV 전문 메이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에 포르쉐가 우리 스포츠카 메이커인데 어떻게 그런 차를 어떻게 SUV를 내놔 이러면서 2002년에 만약에 카이엔을 안 내놨다면 지금 포르쉐는 없는 거죠. 당연히 포르쉐가 그만큼 인기를 끌었으니까 벤테이가로 따라갔고 롤스로이스는 컬리넌으로 따라갔고 에스톤 마틴 DBX 나왔고 람보르기니 우루스 나왔고 초고가 SUV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완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연히 페라리에 가서 물어봤겠죠. 예전에 2016년에 모터쇼에서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회장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야, 페라리가 SUV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이 마르치오네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페라리가 SUV를 만들게 할 거면 차라리 나를 쏴라 이렇게 답하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실제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스위스에서 이 가벼운 병원 치료 받는다고 가셨는데 그러다가 돌연사 하셨어요. 아무튼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페라리가 갑자기 SUV를 만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이렇게 실차가 나온 거죠. 이름하여 프로쌍괴 퓨어 블러드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피, 뭔가 좀 소름 돋죠. 이 차가 순수혈통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정말 순수혈통이냐, 딱 봤을 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변종이다, 너무 페라리답지 않은 이상한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외형은 비록 다를지 몰라도 이 핏줄은 확실한 페라리의 순수혈통이 흐른다, 이런 얘기겠죠. 원래 페라리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걸 생각해보면 사실 이해는 됩니다. 원래 페라리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원래 페라리 창립자가 엔치오 페라리인데, 이 사람은 사실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레이서였죠. 그냥 타고난 레이스 드라이버. 그래서 좀 화끈한 작은 남자, 이런 느낌. 레이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뭐든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 레이스 참가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차를 하나씩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도 파산할 지경이 되니까 레이스 참가를 계속하기 위해서 60년대에 이 자기 페라리를 피아트에 팔면서 지금의 페라리가 된 거죠. 지금도 페라리는 레이스 참가 업체로 가장 성공적인 F1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작년까지는 조금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잘하고 있죠. 아주 과거 영광을 다시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사실 페라리만큼 성공적인 팀은 없죠. 엔진, 차체, 팀 다 스스로 만들고 있고, 딱 페라리 하면 떠오르는 빨간 이미지, 그런 게 확실하게 있잖아요. 다른 회사는 좀 얘기가 다르죠. F1 팀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러기도 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페라리가 없는 F1 레이스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잖아요. 이 페라리는 정말 레이스를 잘 이용하는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레이스에 이겨서 정말 엄청나게 값비싼 차를 그 이미지로 비싸게 팔고, 차가 또 잘 팔려서 레이스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 이 페라리는 아주 이렇게 훌륭한 선순환이 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 프로쌍계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를 팔아서 돈이 더 나오면 그 돈으로 더 훌륭한 슈퍼 스포츠카를 만드는 돈을 마련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페라리는 다른 회사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이 포르쉐나 벤틀리나 람보르기니나 이런 회사들은 이 폭스바겐 그룹의 산하 회사잖아요. 롤스로이스는 BMW 그룹이라는 거대 그룹의 산하 회사고, 그래서 플랫폼 같은 걸 공유하면서 개발비를 상쇄시킬 수 있는데, 페라리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그냥 누구하고도 공유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단일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브랜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나오는 모델도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것도 브랜드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는 최고의 성능으로. 앞으로 전동화도 돼야 되고 IT화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갈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단일 브랜드에서 이걸 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쌍계가 나온 것이고,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최고의 SUV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잘 팔릴 거고요. 다른 어떤 퍼포먼스 SUV보다 더 인기가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아마 4억이 좀 넘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다른 페라리 12기통보다는 좀 싼 가격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돼요. 돈 많으신 분들은 그래 알겠어, 그럼 프로쌍계 하나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살 수 있을까? 페라리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차종당 수십 대에서 100대 정도 이렇게 배정됩니다. 그래서 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계약금이 4천만 원이죠. 근데 입금 순으로 계약이 되는데, 입금을 하는 날 아주 피튀깁니다. 이게 서로들 4천만 원 입금하려고 돈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1초 차이로 올해 받냐 내년에 받냐 아니면 아예 못 받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막 난리가 납니다. 돈 많아도 아무 소용 없어요. 게다가 난 정말 00분 00초에 딱 입금했어도 그래도 1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페라리를 이미 샀던 사람들, 이분들을 먼저 앞번호로 배정을 해요. 한 50명을 먼저 배정받으면 51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기존의 페라리 사신 분들만 해도 올해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보통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페라리를 아직 한 번도 안 사신 분들은 입금을 1초 만에 했더라도 올해는 못 받는 게 거의 분명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다음 페라리를 받기 위해서 굳이 지금 페라리를, 필요도 없는 페라리를 사놓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세상이 희한해요. 아주 그냥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은 그분들만의 세상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쌍계 혹시라도 시승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페라리 분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저도 시승 좀 시켜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